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입니다. 25살 젊은 승무원이 3일간 계속된 원인 모를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바지를 내려 상태를 확인하던 의사가 갑자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몸에 있던 작은 모반 하나가 25년간 굳게 묻혀 있던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열면서 한 가족은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해주세요. 제 이름은 박미나, 나이는 25살이고 국내 항공사의 승무원입니다. 제 삶은 항상 비행 스케줄에 맞춰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이 공항에서 저 공항으로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죠. 사람들은 화려한 유니폼과 새빨간 립스틱, 동경의 눈빛 속에서 당당하게 걷는 제 모습만 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화장 뒤에는 극심한 피로와 대기실에서 급하게 때우는 식사, 낯선 호텔에서 홀로 지새우는 외로운 밤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흘 전 서울에서 제주로 가는 긴 비행을 마친 후부터 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감기 몸살이겠거니 생각하고 해열제를 먹었지만 열은 내리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체온은 39도까지 치솟았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목은 타는 듯이 아팠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는 좁은 오피스텔 침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핑핑 돌고 식은땀으로 옷이 다 젖었죠. 미나야,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룸메이트 유나 언니가 저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몇 마디 내뱉었습니다. 언니, 너무 힘들어. 그냥 감기는 아닌 것 같아. 유나 언니가 제 이마를 짚어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세상에, 불덩이 같잖아. 안 되겠다. 당장 병원 가자. 저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가겠어.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미나야, 미나야, 정신 차려. 저를 부르는 언니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부신 조명과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한 젊은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제 몸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의 낮고 잠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액 투여, 속도 올리고 혈액 검사 준비해 주세요. 무슨 일이냐고 묻고 싶었지만 목이 잠겨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주삿바늘이 팔을 파고드는 감각과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는 것만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제게 다가와 유심히 저를 살폈습니다. 박미나 씨, 지금 좀 어떠세요? 특별히 아픈 곳이 있습니까? 저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온몸이 쑤셔요. 그리고 왼쪽 엉덩이 쪽이 화끈거려요. 그 말을 듣자 의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간호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검사실 따로 준비해 주세요. 환자 왼쪽 엉덩이 쪽을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반대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커튼을 치자 방 안에는 저와 의사 단둘만 남았습니다.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연조직 감염 소견이 보입니다. 엉덩이 쪽 피부 상태를 확인해야 하니 너무 걱정 마세요. 조심스럽게 보겠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장갑을 끼고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환자복 상의를 살짝 걷어 올리고 바지 허리춤을 아주 조금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의사의 움직임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저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선생님?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만 달싹일 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두 손을 힘없이 늘어뜨리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무슨 큰 병이라도 있나요?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박민아 씨, 이 모반은 혹시 이수진 씨 따님 아니십니까?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눈시울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제가 어머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바로 25년 전 어머님을 직장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당신을 데리고 멀리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무슨 일을 하셨던 걸까? 왜 이 의사와 관련이 있는 거지? 그리고 엉덩이에 작은 모반 하나가 왜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만드는 걸까? 하지만 무언가 더 물어볼 틈도 없이 세상이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수 모니터의 경고음이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가 다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빨리 수액 추가 투여해요. 환자 혈압 다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1인실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방안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엄마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제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기 왔어?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유나 씨가 전화했어. 네가 병원에서 쓰러졌다고. 그래서 급하게 달려왔지.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너 어디가 안 좋은 거니? 의사 선생님은 오래된 상처 부위가 덧나서 생긴 감염이래. 엄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상한 걸 물어보시더라. 네, 엉덩이에 있는 모반에 대해서. 저는 엄마가 다음 말을 하길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오랫동안 숨겨왔는데 이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구나. 그 모반은 최진혁 씨. 그러니까 내 친아버지 가문의 증표란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지금 아빠가 내 친아빠가 아니란 말이야. 엄마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 네가 상처받을까봐, 과거 때문에 네가 힘들어질까봐 무서웠어. 하지만 오늘 네가 만난 그 사람, 최진혁 의사가 바로 내 친아버지야.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제 숨을 빼앗아간 것 같았습니다. 방금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 의사가 내 친아버지라니. 왜 그는 여기에 있었을까? 어떻게 작은 모반 하나로 나를 알아봤을까? 그리고 엄마는 왜 그를 피해 25년 동안 숨어 살아야만 했을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기만 했던 제 삶은 사실 25년간 단 한 번도 드러난 적 없는 비밀을 감추고 있던 얇은 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하얀 병실에서 엄마는 제 침대 곁에 앉아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문 쪽만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고 방금 들은 이야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나를 진찰했던 최진혁 의사가 나를 구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 친아버지라니.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슬픔, 그리고 불안함이 뒤섞인 눈빛을 한 그 사람이었죠.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엄마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떨리고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그동안 잘 지냈소? 엄마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손을 꽉 쥔 채 굳은 얼굴로 그를 노려보았죠. 엄마의 목소리는 분노로 잠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길 무슨 낯으로 찾아와. 순식간에 병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쓸 뿐이었습니다. 최진혁 의사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어려 있었습니다. 수진 씨, 25년 만이요.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소. 어제 아이의 엉덩이에 있는 모반을 보고 단번에 알아봤소. 정말 온몸이 떨렸소. 내 아이가 살아있었다니. 엄마는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목소리엔 가시가 돋쳐 있었죠. 살아있었다니? 참 쉽게 말하는군요. 25년 전, 당신은 나와 이 아이를 생각이나 했나요? 우리 모녀를 한밤중에 집에서 내쫓을 때를 기억은 하고요. 최진혁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당신과 아이에게 큰 죄를 지었소. 하지만 수진 씨, 그땐 나도 어쩔 수가 없었소. 나도 협박을 받고 있었단 말이오. 협박, 엄마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누가 당신 목에 칼이라도 들이밀었나요? 나는 내 아내를 믿는다. 그 한마디만 해줬어도 우리 모녀가 이렇게 도망치듯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신은 나 대신 다른 사람들을 믿는 걸 선택했어요. 저는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지고 있었고 최진혁 의사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환자 기록이 사라지는 큰 사건이 있었소. 사람들이 당신이 기록을 빼돌려서 수술 중이던 환자가 사망했다고 했어. 나도 조사를 받고 압박이 심했지. 명예, 평판, 모든 게 무너질 위기였어. 그때 누군가 증거라며 서류를 내밀었는데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었소. 난 어리석게도 그걸 믿어버렸지. 엄마는 눈물 속에서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믿었군요. 그래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그날 밤으로 당장 저를 내쫓았죠. 저는 갓난아기였던 미나를 안고 돈 한 푼 없이 길거리로 나앉았어요. 집도 직업도 없이.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함께 죽으려고까지 했어요. 만약 잘디한 이웃,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저와 미나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끊겼습니다. 병실은 조용했고 심박 측정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켜버렸죠. 최진혁 의사는 다가와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울먹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진 씨,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잘 아오.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날이 없었소. 당신과 아이를 찾으려고 사방을 헤맸지만 모든 흔적이 끊겨 있었소. 미나 몸의 모반을 보기 전까지 난 정말 하늘이 내게 속죄할 기회를 주셨다고 믿었소. 엄마는 상처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힘이 없었죠. 아빠, 만약 정말 제 아빠라면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진혁 의사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네가 살아있는 줄 몰랐기 때문이다. 너희 엄마가 떠난 날 시댁 식구들이 너희 모녀가 도망치다 사고로 죽었다고 했어. 심지어 가짜 사망진단서까지 보여줬지. 난 몇 년 동안 폐인처럼 살았다. 의사 일도 그만두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외진 시골에서 무료 진료를 하며 떠돌았지. 다시 의사로 돌아왔을 땐 내 곁엔 아무도 없었다. 엄마는 고통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운명 탓을 하는군요. 하지만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그 밤을. 그리고 우리 미나는 평생을 아빠 없이 자랐어요. 아빠의 빈자리가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당신은 아세요? 최진혁 의사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은 침대 시트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가
이렇게나 복잡할 줄이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버지, 그리고 평생 한을 품고 살아온 어머니. 한참의 침묵 끝에 엄마가 저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엄마는 괜찮아. 네가 건강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저는 엄마를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그런데 이 모반은 왜 그 사람 가문의 증표인 거야? 엄마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태어날 때부터 그 모반이 있었기 때문이야. 최 씨 가문에서는 그걸 대대로 내려오는 핏줄의 증표로 여겼지. 바로 그 때문에 시댁에서는 내가 외도에서 낳은 아이라며 의심했어. 네가 최 씨 핏줄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짓말까지 꾸며 우리를 내쫓았던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냉대, 헛소문, 그리고 한 가족의 파멸, 그 모든 것이 작은 모반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니.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유나 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미나야, 병원 로비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 있어. 최진혁 의사님 댁 사람들이라는데 무슨 서류 같은 걸 들고 와서 급하게 찾고 있어.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진혁 의사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결국 찾아왔군.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누군데요? 엄마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친할머니 댁 사람들이야. 그들은 네가 나타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을 거다. 미나야. 병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최진혁 의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빠르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내가 내려가서 만나볼게. 당신은 여기 남아 아이를 지켜줘. 더 이상 저들이 아이를 해치게 둘 수 없어. 하지만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복도에서 화려하게 차려입은 한 중년 여성이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과 함께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최 원장, 아주 힘들게 친딸을 찾으셨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아이는 이 집안에서 어떤 권리도 없어. 저는 그 여자를 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최진혁 의사는 몸을 떨었습니다. 윤희주 씨, 여기서 이러지 마시오. 여긴 병원이오. 그녀는 비웃었습니다. 병원이면 뭐. 난 그냥 당신한테 알려주러 왔을 뿐이야. 만약 당신이 이 아이를 딸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재산, 명예, 그리고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병원까지도. 정말 이 모녀 때문에 당신 인생을 전부 망치고 싶은 건지 잘 생각해보라고. 그 말은 제 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아빠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고뇌에 찬 눈빛으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꽉 쥐며 눈물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나야, 저 사람이 망설인다면 우리는 25년 전처럼 다시 떠나야 해.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새로운 대립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택은 우리 세 사람 모두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윤희주라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우아하고 거만한 태도, 그리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 그녀는 제 친아버지 최진혁 원장의 현재 부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우리 모녀를 보는 눈빛은 경멸과 경계심으로 가득 찬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윤희주 씨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반복하고 싶진 않네. 만약 당신이 이 사람들을 계속 받아들인다면 난 모든 걸 법정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 이 병원의 지분, 당신이 가진 명성, 전부 나와 우리 집안이 만들어준 거잖아. 내가 당신을 정상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면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 엄마는 벌떡 일어나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협박할 필요 없어요. 우린 그 사람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25년 동안
난 내 두 손으로 내 딸을 키웠어요. 누구에게도 빚진 거 없어요. 윤희주 씨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경멸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 말한 대로 행동하길 바라지. 하지만 불쌍한 당신 딸도 과연 그럴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저희 엄마를 모욕하지 마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고 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한 마지막 믿음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윤희주 씨는 비웃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믿음? 의사에게 명성이 전부라는 걸 알려주지. 만약 당신이 숨겨진 딸이라고 밝혀진다면 언론과 의료윤리위원회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당신 감당할 수 있겠어?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그때 아빠가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희주 씨, 그만하시오. 명성을 가지고 나를 협박하지 마시오. 난 이미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소. 내 아이가 더 이상 억울한 일을 겪게 할 수는 없소. 윤희주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죠. 분명히 말했어. 잘 생각하라고. 만약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 조작했던 모든 서류를 세상에 공개할 거야. 그때는 누구도 원망하지 마. 그녀는 몸을 돌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방을 나갔습니다.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그녀의 뒤를 따랐고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엄마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이 떨리고 있었죠. 봤죠? 최 원장. 저 여자가 있는 곳에는 눈물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최 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녀 말이 맞아. 병원 지분 대부분이 그녀 명의로 되어 있으니 하지만 더 이상 내 딸이 없다고 외면하며 살 수는 없소. 어떤 결과가 따르더라도 모든 사실을 밝히겠소. 엄마는 침묵했고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은 아버지와 평생 안을 품고 살아온 어머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진실이 밝혀진다면 최 원장의 명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녀의 삶도 여론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나갈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침묵한다면 그것은 제 혈육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떠난 병원에서 저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바람은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실타래처럼 복잡했습니다. 엄마는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취한 엄마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미나야, 할 얘기가 있구나. 그는 조용히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있었습니다. 최진혁과 박미나의 친자 관계 확률 99.98%. 저는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최 원장은 저를 보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자라는 동안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주 작은 기회라도 좋으니 네게 속죄할 시간을 주길 바란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윤희주 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 눈빛, 뭔가 아주 위험해 보였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는 절대 지는 걸 못 참는 사람이요. 하지만 두려워 마라. 내가 너희 모녀를 지킬 것이다. 하지만 그의 약속은 하루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깨질 듯한 두통의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불덩이 같았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미나야, 너 왜 그래? 몸이 왜 이렇게 뜨거워? 간호사, 의사 선생님. 아빠가 달려들어왔습니다. 불안정하게 깜빡이는 심박 모니터를 보자마자 소리쳤죠. 간호사, 긴급 대응팀 호출해요. 환자 열이 다시 급격하게 오르고 있어요.
저는 사람들의 다급한 목소리를 어렴풋이 들으며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목은 타는 듯이 말랐죠. 엄마는 침대 곁에서 울고 있었고 아빠는 병실 문 밖에서 다른 의사와 격렬하게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렴풋이 들리는 대화, 말도 안 돼. 내가 직접 이 환자의 약을 처방했어. 어떻게 혈청에서 독성 물질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아빠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누군가 고의로 내 딸을 해치려 했다는 말인가? 저는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엄마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미나야, 정신이 들어? 가만히 누워 있어. 움직이면 안 돼. 아빠가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내 수액을 독성 물질이 섞인 용액으로 바꿔치기 했어. 조금만 늦게 발견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엄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누가 그렇게 악독한 짓을. 최 원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약품 창고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간호사에게 의심 없이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야. 바로 윤희주 씨. 엄마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었죠. 당신을 압박하려는 건가요? 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너희 곁에 있는 한 병원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다시 한번 나에게서 딸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겠지.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아니요. 전 무섭지 않아요. 그 여자가 날 해치려 한다면 맞서 싸울 거예요. 엄마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게 할 수 없어요. 제가 누구인지 모두에게 밝힐 거예요. 아빠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몸이 떨리고 있었죠. 안 된다, 미나야. 아직은 내 몸이 너무 약해. 지금 네가 사실을 밝히면 그 여자는 옛날 서류를 터뜨려서 너희 엄마에게 다시 누명을 씌울 거야. 모두가 너희에게 등을 돌리게 될 거라고. 증거를 모을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윤희주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듣고 있소. 전화기 너머로 윤희주 씨의 차가운 비웃음이 들려왔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네. 좋아. 그렇게 계속 반항하고 싶다면 내일 아침 신문을 기대하라고. 최 씨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모반 이야기와 그 아이의 존재를 온 세상에 알려줄 테니. 그럼 그 아이는 두 번 다시 평온하게 살 수 없을걸. 전화기가 그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그런 짓을 하게 둬선 안 돼요. 당장 막아야 해요. 최 원장은 우리 모녀를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저 여자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야.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도 반드시 두 사람을 지키겠어. 창밖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을 보며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하늘을 가르는 천둥 번개는 마치 병원 안팎으로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칠 것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비는 분노를 토해내듯 격렬하게 쏟아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건물을 울리고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텅 빈 병원 복도가 섬뜩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지만 시선은 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윤희주 씨의 음모를 막기 위해 분노에 차 뛰쳐나간 최 원장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시간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때 병실에 있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려 우리 모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갑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수진 씨 맞습니까? 딸이 무사하길 바란다면 최 원장이 어떤 서류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게 막으시오. 모든 걸 조용히 덮으란 말이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딸깍. 전화는 끊겼습니다.
엄마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죠. 저는 몸을 일으켜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누구야? 엄마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몰라. 하지만 뭔가 아주 안 좋은 예감이 들어. 바로 그때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제 룸메이트였던 유나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내 진료 기록이 전부 사라졌어. DNA 검사 결과 사본까지. 병원 서버에서 데이터가 전부 삭제됐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유나 언니는 침을 삼키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병원 시스템에 최고 등급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과장급 이상 의사들 말고는 윤희주 씨밖에 없어. 저는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죠. 아빠가 진실을 밝히기도 전에 그 여자가 먼저 손을 쓴 것입니다. 엄마는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미나야, 여기서 나가야 해. 저 여자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여기 있다간 더 위험해. 제가 입을 열려는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박미나 씨, 병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비정상적인 고열의 원인 조사를 위해 격리병동으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엄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내 딸을 데려가? 한 남자가 서류를 내밀며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윤희주 병원장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임시격리 조치 결정서입니다. 협조해 주시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저를 엄마에게서 떼어놓으려는 핑계라는 것을요. 그들이 다가오기 전에 저는 엄마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이 우리를 떨어뜨리게 두면 안 돼. 나 아무 데도 안 가. 한 남자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뽑아 던지고 그를 밀쳤습니다. 침대 시트가 붉은 피로 물들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병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엄마가 외쳤습니다. 미나야, 뛰어, 뒤돌아보지 마. 저는 복도를 향해 달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구둣발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이치는 비바람에 온몸이 젖었습니다. 저는 몽유병 환자처럼 오직 아빠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8층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최 원장의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서류와 파일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부서진 컴퓨터가 있었고 깨진 모니터 화면에는 파일이 영구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빠, 어디 계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와 깜빡이는 불빛만이 저를 맞이했죠. 그때 저는 복도 바닥에 가느다란 핏자국이 이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핏자국을 따라 걸었고 직원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최 원장이 피 묻은 가운을 입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왜 이러고 계세요? 그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죠. 미나야, 내 말 잘 들어라. 사무실. 그림 뒤에 있는 금고. 그 안에 진짜 서류가 있다. 그 여자 손에 들어가면 안 돼. 그게 진짜 증거다.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힘겹게 잡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의사 선생님, 응급 상황이에요. 하지만 빗소리가 제 목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대로 찾아왔네, 박민아. 돌아보니 윤희주 씨였습니다. 그녀는 흠뻑 젖은 레인코트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얼굴은 사라지고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표정만이 남아 있었죠. 그녀는 천둥 소리에 섞여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알아? 25년 전, 난 지금의 자리를 얻기 위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렀어. 그 누구도, 심지어 너조차도 내 것을 망가뜨리게 놔두지 않을 거야.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당신, 우리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냥 강력한 수면제를 좀 썼을 뿐이야. 걱정 마. 아직 죽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네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정말로 사라지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왜 우리 모녀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죠? 우리 엄마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에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아니, 바로 내 엄마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잃을 뻔했어. 명예, 남편, 모든 것을. 옛날에 내 엄마는 내 밑에서 일하던 간호사였지. 내가 저지른 의료사고로 환자가 죽었을 때 그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어. 난 소송당할까봐 무서워서 모든 죄를 내 엄마에게 뒤집어 씌웠지. 최 원장은 날 믿었고 내 엄마를 내쫓았어. 만약 내 엄마가 돌아오면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테니까.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그때 환자를 죽인 사람이 당신이었군요. 윤희주 씨는 비웃었습니다. 아니, 난 그냥 운명에 맡겼을 뿐이야. 하지만 네가 감히 입을 연다면 너희 모녀도 그 환자와 같은 길을 걷게 해주지. 잊지 마. 이제 모든 증거는 내 손에 있으니까. 저는 그녀를 노려보며 천천히 사무실 책상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녀가 잠시 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 틈을 타 저는 벽에 걸린 커다란 그림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그림 뒤에는 정말로 금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다이얼을 돌리려 했지만 등 뒤에서 찰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주 씨가 주머니에서 작고 번쩍이는 권총을 꺼내 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똑똑하네.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죠. 다시 한번 천둥이 치고 방 안에 불이 깜빡였습니다. 그 순간 윤희주 씨의 등 뒤에서 어떤 그림자가 덮쳤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손에 쥔 쇠 파이프로 그녀의 팔을 내리쳤습니다. 탕! 날카로운 총성이 울리고 방 안은 화약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귀가 멍멍했고 빗소리와 비명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연기가 거쳤을 때 윤희주 씨는 어깨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몸으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나야, 괜찮니? 저는 엄마에게 매달려 울먹였습니다. 응, 난 괜찮아. 근데 아빠가 아직 엘리베이터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와 함께 최 원장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창밖에서 들려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진실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파랗고 빨간 경광등이 병원 복도를 어지럽게 비췄습니다. 저는 아빠 곁에 주저앉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의식을 잃은 그를 붙잡고 계속해서 흔들었습니다. 진혁 씨, 정신 좀 차려봐요. 경찰이 왔어요. 이제 모든 게 밝혀질 거라고요. 내 말 들려요? 최 원장은 간신히 눈을 뜨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나야, 금고. 내 생일이 비밀번호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가면 안 돼.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어깨에
기대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도 없이 병원 보안팀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 뒤로는 응급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밀며 따라 들어왔죠. 체격이 좋은 한 형사가 다가와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총격 신고가 있었습니다. 누가 총을 쐈습니까?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벽에 기대 앉아 있는 윤희주 씨를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어깨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섬뜩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힘겹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를 공격했어요. 흉기로 저를 치고 병원의 기밀 서류를 훔쳐가려고 했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총을 쏜 건 저 여자예요. 저 여자가 저와 우리 아빠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윤희주 씨는 눈을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죠. 그녀는 힘없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환자가, 그것도 고열로 망상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하는 말을 누가 믿을까요? 복도 CCTV를 확인해 보세요. 제가 먼저 공격당했어요. 형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총소리가 났을 때 목격한 사람 있습니까? 간호사는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총소리만 들었고 달려왔을 땐 모두 쓰러져 있었습니다. 윤희주 씨가 즉시 말을 가로챘습니다. 거봐요. 제 말이 맞잖아요. 저들이 서류를 훔치려고 저를 공격했다고요. 저는 분노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엄마가 제 팔을 잡아당기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정해. 네가 흥분할수록 저 여자는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 거야. 경찰은 현장의 모든 증거물을 수거하라고 지시했고 그 중에는 책상 옆에 떨어진 권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총을 주어 팀장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기 등록자는 윤희주 씨로 되어 있군요. 지문 감식을 위해 봉인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윤희주 씨는 의식을 잃는 척하며 신음했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어요. 피가 너무. 곧바로 응급 구조대원들이 그녀를 들것에 실어 옮겼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저를 흘끗 돌아보며 입꼬리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게 개었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빠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했고 엄마는 그 곁을 지켰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일어난 모든 일을 상세히 진술했지만 담당 형사는 묵묵히 기록만 할 뿐 아무런 표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날 무렵 그가 저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민아 씨,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윤희주 씨 측에서 제출한 복도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에는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먼저 사무실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윤희주 씨가 먼저 총을 쐈다는 것을 증명할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서 사무실 안에 카메라가 작동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우리 모녀는 폭행범으로 몰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기분으로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비가 막 그친 길은 무릉덩이로 얼룩져 있었죠. 병원 정문을 지날 때 누군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민아 씨, 돌아보니 야간 경비원이셨던 박 기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이걸 떨어뜨리신 것 같던데. 그는 비닐봉지에 싼 작고 축축한 메모리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 기사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총격 사건 직후에 최 원장님 사무실 책상 근처에서 주웠소. 아마
방 안에 있던 소형 카메라 것인 듯한데 다른 사람들이 없을까봐 바로 제출하지 않았소. 일단 이걸 가지고 가서 확인해 보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카드를 받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죠.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예전에 살던 오피스텔로 달려가 카드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흐릿하지만 윤희주 씨가 저에게 총을 겨누는 모습과 엄마가 저를 구하기 위해 달려드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윤희주 씨가 떨어진 총을 주워 손수건으로 지문을 닦아낸 뒤 일부러 벽에 기대어 거짓 현장을 꾸미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전부 조작한 거였어. 저는 마우스를 쥔 손에 피가 나도록 힘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영상을 복사해 경찰서로 가져갔습니다. 형사는 영상을 다 본 후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즉시 윤희주 씨를 재조사 대상으로 전환하고 구금 조치하겠습니다. 이틀 후 뉴스가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유명 병원장 부인 총격 및 현장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 인터넷 신문과 소셜미디어는 이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저의 명예는 이미 여론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엄마가 병원 복도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눈가는 퀭했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죠. 미나야, 아빠가 의식을 찾으셨어.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최 원장은 몹시 수척해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는 네가 진실이 묻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내 딸은 아주 강한 아이니까. 저는 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손등 위로 떨어졌죠.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이제 그 여자는 누구도 해치지 못할 거예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미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악은 결국 대가를 치르겠지만 사람의 마음은 빛으로 채워져야 해. 법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맡겨두고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수년간의 오해와 눈물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또 다른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윤희주 씨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를 보였으며 독극물 중독이 의심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녀가 과거에 숨기려 했던 의료사고 관련 서류들도 모두 기록 보관소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최 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아직도 뒤에서 손을 쓰고 있어.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미나야. 저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창밖으로 다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과거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어쩌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할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윤희주 씨가 독살 시도를 당했다는 소식은 병원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했고 병원 정문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모녀는 병원 안에서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여자를 태운 구급차가 경광등을 번쩍이며 떠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있던 아빠는 굳은 얼굴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나야,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그 여자 뒤에 누군가가 있어. 윤희주 씨는 독선적이지만 병원의 모든 기록을 이렇게 완벽하게 없앨 만큼 치밀한 사람은 아니야.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빠 말은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조종한 다른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는 먼 곳을 응시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자는 병원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검사 결과를 바꾸고 심지어 언론까지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졌어. 그런 사람은 평범한 인물이 아니지. 엄마는 그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우리 모른 척하면 안 될까요? 우리는 그냥 우리 딸에 대한 진실만 알면 돼요. 굳이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아빠는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가 침묵했기 때문에 이 비극이 25년이나 이어진 거요.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앞으로 또 다른 억울한 희생자가 나올 거요. 저는 그의 단호한 눈빛에서 수십 년간 묵혀온 죄책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두렵더라도 저 역시 그와 함께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저는 엄마가 누명을 쓰기 전 일했던 옛 병원 건물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버려진 그곳은 벽에 이끼가 가득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기록 보관소에 남아있는 낡은 서류들 속에서 그날의 수술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한 상자 안에서 저는 수술 34비, 원인 불명 사망이라고 적힌 낡은 서류철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수술 경과 기록지가 있었습니다. 주치의 최진혁, 보조의사 윤희주, 마취 담당 간호사 이수진,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환자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 마취 간호사의 약물 투여, 실수로 추정됨. 저는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류 뒤에 다른 쪽지 하나가 더 끼워져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였죠. 수진 씨 잘못이 아님.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약품, 라벨이 바뀌어 있었음. 누군가 고의로 약을 바꿔치기 함. 그리고 서명란에는 약제 기술팀 박 기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 기사님, 저에게 메모리 카드를 주셨던 바로 그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들고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박 기사님은 저를 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언가 알고 있는 듯 깊었습니다. 그 서류를 찾아낼 줄 알았소. 당신은 정말 이수진 씨 딸이 맞구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아저씨가 이걸 쓰신 거죠? 25년 전 수술에서 누가 약을 바꿔치기 하는 걸 보신 거 맞죠?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전 나는 약품 창고에서 일했소. 유통기한이 지난 마취 JP에 새 라벨이 붙어 있는 걸 발견했지. 그걸 이수진 씨에게 알렸고 그녀가 상부에 보고하려 했소.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아침 창고는 폐쇄되고 관련 기록은 모두 사라졌고 그녀는 모든 죄를 뒤집어 썼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그 배후는 누구였나요? 박 기사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불량약품 반입 결제 서류에 서명한 사람은 당시 병원 부원장이었던 윤태석이요. 윤희주 씨의 친오빠지.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한순간에 맞춰졌습니다. 윤희주 씨는 그저 꼭두각시였을 뿐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조종했던 진짜 흑막은 바로 그녀의 오빠, 당시 병원의 실세였던 윤태석이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지금까지 무사한 거죠? 박 기사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오래전에 해외로 이민을 갔소.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의료사업에 투자한다는 소문이 돌더군. 어쩌면 윤희주 씨를 해치려 한 것도 입막음을 위한 그의 짓일지도 모르오. 등골이 오싹해지며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아빠가 위험했습니다. 윤태석은 과거의 일이 드러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을 테니까요. 박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내가 돕겠소. 창고에 그의 친필 서명이 있는 약품 입출고 장부 원본이 하나 남아있소.
그것만이 과거의 의료사고가 당신 어머니의 실수가 아닌 불량 약품 때문이었다는 유일한 증거요. 저는 목숨을 걸고 저를 돕겠다는 그를 보았습니다. 아저씨, 저희 모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데 보복이 두렵지 않으세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난 이제 잃을 게 없는 늙은이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젊어. 이것만 기억하시오. 당신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믿지 마시오.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오니 복도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빠의 병실에 다다랐을 때 낯선 보안 요원 복장의 남자 2명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저는 서둘러 병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침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엄마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펫시티 촬영하러 간다고 데려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하에 있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기술실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한쪽 문틈으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틈새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2 남자가 들것을 밀고 있었고 그 위에는 손발이 묶이고 입이 막힌 아빠가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이 차를 옮겨 격리 구역에 도착하면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지. 어떤 흔적도 남기면 안 돼. 저는 그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윤태석. 그가 살아있었고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을 막았습니다. 공포에 질렸지만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몰래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고 한 남자가 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거기 너, 멈춰. 저는 공포에 질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좁은 계단, 깜빡이는 조명. 저는 달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빠를 구해줘요. 저들이 아빠를 납치했어요. 멀리서 제 목소리를 들은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복도에 있던 대걸레를 휘둘러 남자를 맞고는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 모녀는 복도를 가로질러 전기 기술실로 겨우 숨어들었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나야, 촬영은 했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윤태석 얼굴까지 전부 다 찍혔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잘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증거를 잡았어.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방 안에 불이 번쩍이더니 꺼져버렸습니다. 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문 밖에서는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고 곧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도망칠 생각 마.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엄마는 저를 배전반 뒤로 끌어당기며 속삭였습니다. 휴대폰 꼭 쥐고 있어. 무슨 일이 생기면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뛰어. 싫어. 엄마를 두고 어떻게 가. 저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엄마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해 보였습니다. 밖에서는 문을 부수는 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손전등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제 얼굴의 절반을 비췄습니다. 천둥이 크게 울렸고 저는 운명의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쾅! 문이 부서지며 강한 불빛이 우리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윤태석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역시 여기 있었군. 덕분에 찾는 수고는 덜었네. 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거예요. 그는 비웃었습니다. 죗값? 꼬마 아가씨, 이 세상의 정의는 돈 있는 자의 편이야. 넌 그저 누명 쓴 여자의 딸일 뿐이고. 그가 손짓하자
부하 2명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윤태석이 멈칫하는 사이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증거는 이미 전송됐어. 당신은 이제 끝이야.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으르렁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그 순간 등 뒤에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총구가 그를 향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끌어안았고 우리는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태석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분노에 찬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첫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눈물로 얼룩졌지만 당당함을 잃지 않은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태석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수갑을 찬 채 연행되는 그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유명 병원 전 부원장, 25년 전 약물 바꿔치기 및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 저는 기사를 읽으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는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나야, 진실이 밝혀졌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태석이 체포된 후 병원은 전면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그의 사무실을 수색했고 수많은 서류와 증거들을 압수했습니다. 그 중에는 34비 수술 관련 대외비라고 적힌 특별히 봉인된 서류철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와 엄마는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의 하얀 조명 아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윤태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놀랍도록 침착한 표정이었죠. 저를 보자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많이 닮았군. 그 두려움 없는 눈빛까지도. 안타깝지만 넌 아직 아무것도 몰라.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엄마에게 누명을 씌웠고 평생을 도망자로 살게 만들었어요. 이제 와서 할 말이 더 남았나요?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위험하게 번뜩였습니다. 내가 약을 바꿔치기 한 건 맞아. 하지만 난 명령을 따랐을 뿐이야. 나에게 명령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죠? 윤태석은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환자를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 아니, 그 수술을 반드시 실패로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어. 그 수술대 위에 누워있던 환자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거든. 만약 그가 살았다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끝장났을 테니까.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담당 형사마저 펜을 멈췄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환자가 누구였는데요?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천천히 한 글자씩 말했습니다. 네, 친아버지, 최진혁 의사.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잊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윤태석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25년 전 그는 큰 사고를 당해 위독한 상태로 실려왔어. 그 수술은 그가 집도한 게 아니라 그가 받던 수술이었지. 하지만 병원의 거대한 비리를 덮기 위해 그들은 환자 기록을 조작해서 그를 다른 사람으로 둔갑시켰어. 그리고 내 어머니 이수진은 희생양으로 선택된 거고 엄마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그 해에 최 원장은 멀쩡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윤태석은 비웃었습니다. 정말 확신하나? 사고 이후에 당신 곁으로 돌아온 그 남자가 정말 최진혁이었을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말도 안 돼. 난 그 사람과 함께 살았어. 내가 모를 리가 없어. 윤태석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최진혁과 똑같이 생긴 남자를 알았을 뿐이야. 그의 병원 기록에는 환자 최진혁이 수술 후 쇼크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내가 직접 서명했지. 그리고 지금 최진혁이라는 이름으로 사는 그 남자는 병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선택된 대역일 뿐이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헛소리 마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윤태석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성형수술, 신분세탁, 현대의학으로 못할 게 뭐라고 생각해? 네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 남자는 사실 최진혁의 의대 동기이자 동료 의사였을 뿐이야. 전임 원장에게 큰 빚을 져서 최진혁의 역할을 대신하기로 선택된 거지. 엄마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죠.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를 구해준 사람, 내 앞에서 무릎 꿇었던 사람, 지난 며칠간 내가 아빠라고 불렀던 그 남자가 내 친아버지가 아니란 말인가. 형사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윤태석 씨,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습니까? 그는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대외비, 서류철 안에 진짜 최진혁과 지금의 가짜 최진혁 두 사람의 지문 기록이 들어있소. DNA 대조를 해보면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될 거요. 경찰은 즉시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엄마는 흐느꼈습니다. 세상에, 그럼 난 25년 동안 낯선 사람과 함께 살았단 말인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조사실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감각 없는 다리로 엄마를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만약 저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 내 진짜 아빠는 25년 전에 이미 돌아가신 거야. 엄마는 울먹였습니다. 미나야, 믿을 수가 없구나. 하지만 DNA 검사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 만약 정말 그렇다면 엄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항상 온화하고 다정했던 엄마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던 우리 모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려 했던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는 제가 존경하는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최 원장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사설 유전자 검사 기관에 의뢰했습니다. 3일 후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종이 위에는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박미나의 DNA 샘플과 불일치, 친자관계 성립 안 됨.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온몸이 텅 빈 허공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과를 읽은 엄마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진혁 씨가 아니었어.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그분은 엄마를 사랑했고 나를 아껴줬어. 그분 잘못은 아니야.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그 사람도 더 거대한 게임의 희생자였을 뿐이야. 같은 날 오후 병원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최진혁 원장님이 사라지셨어요. 병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편지 한 통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익숙한 필체였죠. 미나, 수진 씨에게, 두 사람에게 미안하오. 무덤까지 가져갈 수 없는 비밀이 있기에 이렇게 떠나오. 내가 진짜 최진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소. 하지만 두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은 진심이었소. 나를 찾지 마시오. 부디 행복하게 살아가시오. 그리고 용서하시오. 최진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남자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 줄 한 줄 편지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엄마는 테이블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내려다보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는 다시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고통과 연민, 그리고 이상한 예감이 뒤섞여 피어올랐습니다. 그 남자는 아직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편지 아래 작은 핏자국 하나가 번져 마치 남겨진 흔적처럼 문 밖으로 이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병원 복도 밖으로 이어진 작은 핏자국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지붕을 두드렸고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은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엄마가 제 어깨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경비 아저씨 부르자. 섣불리 따라가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죠. 아니, 엄마. 그분은 멀리 가지 않았을 거야.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 꼭 만나서 물어봐야겠어. 저는 몸을 숙여 바닥에 희미한 핏자국을 따라갔습니다. 흔적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낡은 창고 뒤편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그곳은 찬 바람이 불어왔고 낡은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문을 밀자 안에서 희미한 노란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벽에 기댄 채 앉아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흰 셔츠는 피로 젖어 있었죠.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익숙하고 다정한 하지만 몹시 지쳐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미나야,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힘이 없었죠. 결국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저는 달려가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빠, 왜 숨어 계신 거예요? 윤태석이 한 말 다 들었어요. 아빠가 진짜 최진혁이 아니라는 거. 그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아득해졌죠. 그래, 이제 더는 부정할 수 없겠지. 난 최진혁이 아니라 그의 의대 동기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김민준이다. 저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그럼 25년 전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김민준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이 맨 목소리였죠. 그의 진짜 진혁이는 실험실 폭발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다. 응급실로 실려왔고 내가 수술을 맡게 되었지. 그런데 수술을 시작하려는 순간 윤태석이 뛰어들어와 이 환자를 살리면 안 된다고 했어. 당시 원장이었던 윤희주의 아버지가 내린 명령이라면서 그들이 연루된 의료기기, 비리 사건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서 진혁이를 수술대 위에서 죽이라고 협박했지. 저는 할 말을 잃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세상에,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난 따르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막으려는 순간 너희 엄마가 뛰어들어왔고 내가 진혁이를 해치려는 줄 오해했지. 그녀가 나를 밀치는 바람에 주사기가 떨어졌고 혼란스러운 틈에 진혁이는 마지막 숨을 거뒀다. 그 후 윤태석은 현장을 조작하고 너희 엄마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어. 그리고 비밀을 지키기 위해 나에게 가짜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진혁이의 신분으로 살아가도록 강요했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25년 동안 최진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는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 엄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나도 살해 위협을 받고 떠나야만 했어. 하지만 너희 모녀가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해 최진혁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왔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두 사람을 향한 내 마음만큼은 진짜였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아빠가 누구이든 전 아빠를 제 아빠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플 때 돌봐주고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저를 위해 병원 전체와 맞서 싸운 사람은 아빠뿐이었어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떨리는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나야, 넌 내 엄마를 닮아 강하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야. 난 그저
진실이 밝혀졌을 때 너희 모녀가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을 뿐이다. 그때 엄마가 참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를 보자 엄마는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정말 당신이었군요. 김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 씨, 미안하오. 더 일찍 말할 용기가 없었소. 25년 동안 죄책감 속에서 살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시오. 난 단 한 번도 당신을 배신한 적이 없소. 엄마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믿었던 내 자신이 원망스러울 뿐. 난 그저 내 딸이 평온하게 살기만을 바랐어요. 갑자기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손전등 불빛이 창고 안을 비췄습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을 신분위조 및 증거은닉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순히 나오시죠.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안 돼요. 이분은 피해자예요. 김민준 씨는 제 손을 잡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내 말 잘 들어. 옛 수술실에 있는 낡은 금고 안에 그날 수술 상황이 녹음된 테이프가 있다. 그게 내가 무죄이고 너희 모녀가 피해자라는 걸 증명할 유일한 증거야. 저들이 없애기 전에 네가 반드시 찾아야 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싫어요. 아빠가 잡혀가게 둘 수 없어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죠. 난 이제 늙었다. 하지만 넌 창창한 미래가 있잖니. 어서 가거라, 내 딸. 그는 저를 문 쪽으로 세게 밀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며 소리쳤습니다. 멈춰, 무기 버려.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두 손을 들어 올리는 김민준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고 그의 눈은 여전히 저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기록 보관실에 숨어들어 아빠가 말한 금고를 찾았습니다. 먼지가 가득하고 녹슨 자물쇠였지만 쇠막대를 이용해 겨우 열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철컥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작은 녹음 테이프 하나와 누렇게 변한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증거를 맡긴다. 저는 테이프를 제 생기에 넣었습니다. 한 남자의 힘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짜 최진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녹음을 듣는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나는 약물 쇼크가 아니라 수술대에 오르기 전 이미 독살당했다. 이 모든 것을 지시한 사람은 윤희주와 윤태석의 아버지 전임 원장 윤 회장이다. 그들은 의료 비리 사건을 덮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미나야, 이걸 당장 경찰에 넘겨야 해. 하지만 그 순간 쾅 소리와 함께 철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렸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죠. 넘길 필요 없어. 내가 다시 가져갈 거니까. 저는 경악했습니다. 윤희주 씨였습니다. 그녀는 죽지도 입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죠. 그녀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너질 줄 알았나? 아니, 이 윤 씨 가문의 진짜 주인은 나야. 그리고 그 비밀은 너희와 함께 무덤으로 가야 해. 엄마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내 남편을 해치고 내 딸을 해쳤어. 이제 내 목숨까지 빼앗으려는 거야? 윤희주 씨는 비웃었습니다. 내 남편. 그는 우리 아버지의 꼭두각시였을 뿐이야. 그리고 감히 윤 씨 가문에 맞선 너는 살아있을 자격이 없어. 그녀가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피해요. 탕. 총성이 울리고 공기가 멈췄습니다. 엄마가 쓰러졌습니다. 붉은 피가 셔츠를 적셨죠. 저는 비명을 지르며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윤희주 씨는 미친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강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쳤습니다. 경찰이
건물을 포위한 것입니다.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총 버려. 윤희주, 넌 포위됐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다시 한번 방아쇠를 당겼지만 딸깍하는 빈소리만 났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그녀를 제압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요. 엄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나야, 살아야 해. 이 테이프를 그들에게 넘겨서 이 어두운 세월의 빛을 되찾아줘. 엄마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깜빡이는 경광등, 요란한 사이렌, 그리고 분노를 토해내듯 쏟아지는 빗 속에서 그날 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병원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엄마의 침대 곁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엄마의 손, 희미해지는 숨결. 저는 울면서 엄마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눈 좀 떠봐요. 아직 할 이야기가 많잖아요. 엄마. 하지만 엄마의 눈은 조용히 감겼습니다.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했지만 하얀 시트를 적신 붉은 피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밖에서는 경찰이 윤희주 씨를 연행하고 있었습니다. 피 묻은 가운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강철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옆을 지나갈 때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저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죽었어야 할 사람은 내 엄마가 아니라 너였어. 저는 벌떡 일어나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은 죗값을 치르게 될 거야.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그녀는 그저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텅 빈 눈빛으로 경찰차 문이 닫히고 차는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흘 후 엄마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 곁에는 김민준 씨, 최진혁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아빠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흰 국화한 다발을 올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 약속 지키겠소.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소. 저는 그를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엄마가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둘 수 없어요. 녹음 테이프 마지막 부분에 암호가 걸려 있대요. 녹음한 사람만 풀 수 있다는데.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진짜 진혁이가 남긴 거야. 아마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있을지도 몰라. 윤 씨 가문 사람들이 손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내야 해. 그날 오후 저는 증거물이 보관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강 팀장님이 저와 김민준 씨를 기술 분석실로 안내했습니다. 앞부분은 해독했지만 마지막 부분은 3중 음성 잠금 장치가 걸려 있습니다. 특정 주파수 배열을 알아야만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발견됐습니다.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 같은데 7번 반복됩니다. 심장 박동이 7번. 강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암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암호를 알만한 사람은 진짜 최진혁 의사뿐이겠죠. 저는 김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혁이는 선천성 심장병이 있었어. 죽기 전에 심박 데이터를 기록하는 의료용 칩을 몸에 이식했지. 아마 그 칩에 암호를 풀 수 있는 데이터가 들어있을 거요. 강 팀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확인을 위해 시신을 발굴해야겠습니다. 이틀 후 비밀리에 발굴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텅 빈 묘지에는 스산한 바람만 불었죠. 관이 열리는 순간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관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낡아빠진 의사 가운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김민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직접 그를 묻었는데 어떻게? 강 팀장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신이 바꿔치기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 최진혁 의사의 모든 흔적을 없애려 한 겁니다. 그럼 혹시 아직 살아계실 수도 있다는 제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거야. 대체 누가 그를 25년 동안 사라지게 만든 거지? 그날 밤 제가 살던 오피스텔 문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고 떨리는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최진혁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오늘 밤 9시 회원동 47번지로 오시오. 그곳은 과거 인턴 의사들이 살던 낡은 하숙집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김민준 씨와 강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골목, 낡은 하숙집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누구 계세요? 저 박민아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낡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방 중앙에는 낡은 테이블 위에 카세트 테이프 하나와 접힌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 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한 남자의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민아, 이 녹음을 듣는다면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내가 진짜 최진혁이다. 조심해라. 네가 가장 믿는 사람이 바로 네 어머니를 죽인 범인이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네, 어머니를 죽인 범인. 그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김민준 씨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빠,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그는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그 테이프는 믿지 마라. 우리를 이간질하려는 함정이야. 하지만 왜 테이프에서는 엄마를 죽인 사람이 제가 가장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아빠?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그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넌 이해 못해. 네가 알아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 진짜 진혁이를 찾을 때까지 넌 나를 믿어야 한다. 저는 한 걸음 더 물러섰습니다. 혹시 엄마가 총에 맞을 거라는 걸 아빠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김민준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나야, 그런 말 마라. 난 누구도 해칠 생각이 없었어.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의 손에 묻어있는 검붉은 핏자국을. 그것은 엄마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빠, 손에 그 피는 뭐예요? 그는 자신의 손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며 등 뒤로 감췄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미나야, 날 믿어야 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널 지키기 위해서야. 쾅! 문이 열리며 강 팀장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총구가 그를 향했죠. 김민준, 무기 버려. 당신을 증거은닉 및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살인? 말도 안 돼. 김민준 씨는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날 이해 못해. 이건 전부 오해였어. 그들이 모든 증인을 없애려 했고 난 정당방위였을 뿐이라고. 그는 주머니에서 번쩍이는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총이 아닌 낡은 수술용 메스였습니다. 칼 버려. 김민준 씨는 비웃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죠. 당신들은 몰라. 난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왔어. 이제 끝내야 할 때가 왔어. 그리고 모두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칼끝을 자신에게로 돌려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피가 튀었고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의 눈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미나야, 창고 금고. 사진, 그게 진짜. 최진혁이 누군지. 그는 제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울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신 곁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죽고
아빠는 자살하고 진실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추적추적 내렸고 마치 아직 평온을 찾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김민준 씨의 시신 앞에서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그의 마른 피가 묻어 있었죠. 밖에서는 경찰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고 강 팀장님은 제 곁에 서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박민아 씨, 충격이 크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일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그분이 창고의 금고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곳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힘이 없었죠. 네, 가야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진실은 알아야 하니까요. 병원의 낡은 창고는 몇 년 동안 버려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문은 녹슨 쇠사슬로 잠겨 있었죠. 강 팀장님이 절단기로 사슬을 끊고는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시죠. 다른 사람들은 뒤에 계십시오.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와 낡은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먼지 쌓인 철제 캐비닛들을 비췄습니다. 방구석, 낡은 커튼 뒤에 커다란 금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김민준 씨가 말한 것이 이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금고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 가족 수첩, 그리고 빛바랜 주민등록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사진 속에는 엄마와 서류에서 보았던 진짜 최진혁 의사, 그리고 엉덩이 왼쪽에 저와 똑같은 붉은 모반이 있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5년 5월 5일 진혁과 희주의 첫 달.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죠.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진혁과 희주의 딸. 강 팀장님이 놀라 물었습니다. 박민아 씨,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그를 보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 사진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수진 여사의 딸이 아니에요. 저는 최진혁과 윤희주의 친딸이에요.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치며 사진을 떨어뜨렸습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다는 모반, 저를 보고 이상한 반응을 보였던 윤희주 씨, 그리고 체포될 때 그녀의 눈빛에 서려 있던 것은 증오가 아닌 두려움이었습니다. 강 팀장님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해요. 이건 조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게 맞아떨어져요. 저희 엄마가 저를 데리고 떠났을 때 윤희주 씨는 미숙아를 낳았다고 했어요. 아마 그때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거나 혹은 그녀가 직접 우리는 가족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업무 일지 외에 급하게 쓴 듯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5월 5일 아기가 간호사 이수진과 함께 퇴원했다. 그 여자가 우리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상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다. 5월 5일 윤 회장이 나를 불렀다. 윤희주의 출산에 대해 언급하는 자는 해고될 것이라고 했다. 5월 15일 신생아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들어가 보니 두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 한 아이는 붉은 모반이 있었고 다른 아이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한 아이만 남아 있었다. 다른 아이는 죽었다고 했다. 저는 거기까지 읽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 팀장님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충격이 어려 있었죠. 박민아 씨, 당신이 바로 그날 바뀐 아기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세상에. 그럼 이수진 엄마는 평생 자신을 해친 원수의 딸을 키웠던 것이고 윤희주 씨는 자신의 친딸을 증오했던 거구나.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강 팀장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인생을 권력의 장난감으로 만든 어른들의 잘못이죠. 다음 날 경찰은 사진과 증거물을 토대로 한 DNA 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병원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박민아는 최진혁 의사와 윤희주 씨의 친딸이었습니다. 언론은 폭발했습니다. 충격, 윤희주 씨의 25년간 잃어버렸던 친딸. 바로 그 승무원이었다. 저는 기사를 읽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호기심과 동정의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 이 모든 연극을 꾸몄다고 의심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에게 명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상실감과 대답 없는 질문뿐이었습니다. 왜 가장 큰 죄를 지은 제 친어머니 대신 저를 길러준 엄마가 죽어야만 했을까? 그날 오후 저는 구치소에 있는 윤희주 씨를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떨렸지만 마음속에는 증오 대신 텅 빈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희주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담겨 있었죠. 결국 알게 되었구나.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네, 제가 당신 딸이라는 거.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 줄기 눈물이 그녀의 오만했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아이를 바꾸라고 했어. 네가 미숙아로 태어나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이수진의 아이는 건강하다고. 난 너무 약해서 반항할 수 없었어. 너를 데려왔지만 아버지는 너를 빼앗아 갔어. 네가 윤 씨 가문의 힘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로 자라야 한다고 했지. 난 내 자신이 너무나 미웠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수진 엄마. 그분이 무죄라는 걸 알면서도 25년 동안 침묵했던 건가요? 윤희주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 내가 입을 열면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니까. 널 찾아간 적도 있었어. 하지만 내 몸에 그 모반을 볼 때마다 두려웠다. 내가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라는 걸 네가 알게 될까봐. 면회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엄마를 쏜 거예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사고였어. 난 그저 녹음 테이프를 뺏기 위해 위협하려 했을 뿐이야. 하지만 손이 떨렸고 내가 실수로 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도 그 자리에서 죽고 싶었다. 하지만 정의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심판했지.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쇠창살을 잡았죠.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 그저 나를 대신해서 살아다오. 이수진 씨가 너를 키운 방식대로 올바르게 살아다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빗물처럼 창밖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낳았지만 이수진 엄마가 나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당신을 미워하지만 불쌍하기도 해요. 이수진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요. 원망은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할 뿐이라고. 당신을 용서하겠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윤희주 씨는 오열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람처럼 가벼운 한마디를 남기고 저는 제 엄마가 바랐던 방식대로 살아갈 거예요. 구치소를 나왔을 때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젖은 마당 위로 저녁 노을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저는 고개를 들어 맑게 갠 하늘을 보았습니다. 바람결에 다정하게 웃으시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우리 미나, 이제 다 컸구나.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낡은 사진을 쥔 손에 힘을 주었죠. 제 피는 윤 씨 가문의 것이지만 제 심장은 저를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키워준 이수진이라는 여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엄마가 제가 찾아내길 바랐던 마지막 진실이라는 것을요. 모든 사건이 끝난 지 한 달 후 비극의 중심이었던 병원은 싸늘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윤성 병원이라는 간판은 내려지고 햇살 병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저를 길러준 아빠, 김민준 씨가 늘 말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빛은 인간이 어둠의 문을 열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고. 저는 병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겨울의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총성, 저를 부르던 엄마의 목소리, 윤희주 씨의 고통스러운 눈빛, 그리고 눈을 감기 전 김민준 씨의 따뜻한 미소. 모든 기억이 낡은 필름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 팀장님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박민아 씨, 법원의 최종 판결입니다. 윤희주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자백을 참작하여 일부 감형되었습니다. 윤 씨 가문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공공의료기금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윤 씨 가문의 마지막 합법적 상속인입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상속인이요?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한 가정을 파탄낸 그 이름을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강 팀장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가문을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결말을 다시 쓸 수 있는 선택권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곳에 남으면 저 역시 그들처럼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버릴까봐.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건 어떻습니까? 그날 오후 저는 이수진 엄마가 살던 낡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은은한 목련 향기가 났고 창문 커튼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엄마의 사진이 놓인 제사상에 향을 피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엄마는 이제 안 계시지만 왜 항상 용서가 가장 고귀한 삶의 방식이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없지만 저에겐 추억과 엄마가 남겨주신 가르침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할게요.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엄마의 영정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그 사진은 이제 두세 개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저를 낳아준 사람과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피어오르는 향 연기 속에서 엄마가 제 곁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야, 빛처럼 살아가렴. 너무 눈부실 필요는 없어.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춰줄 수 있을 만큼이면 충분하단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교도소로 이송되기 전 마지막으로 윤희주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수척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미나야, 나를 배웅하러 왔구나.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러요. 그녀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날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저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이수진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원망은 짐이 될 뿐이라고. 저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증오를 끝내기 위해 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죠. 당신,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있나요? 윤희주 씨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널 낳은 그날부터 난 너를 잃었다. 평생을 권력과 명예, 그리고 복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미친 듯이 살았지. 하지만 그날 내 양어머니의 시신 곁에서 네가 우는 모습을 봤을 때 깨달았어. 모성애는 핏줄이 아니라 심장에 있다는 걸.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너를 안아보고 내 딸 미나라고 불러보고 싶구나.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제 눈물과 섞여 차가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기억할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윤 씨 가문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수진 엄마의 딸 박미나예요. 그리고 엄마가 바랐던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등 뒤에서 윤희주 씨가 목맨 소리로 불렀습니다. 미나야, 미워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교도소 문이 닫히는 소리는 건조했지만 제 마음속 무언가는 가볍고도 아프게 닫혔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외딴 지역의 의료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이수진 엄마가 바라던 제 길일지도 모릅니다. 엄마처럼 의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제 손과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는 삶. 짐을 싸던 아침,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김민준 씨의 낡은 여행 가방 안의 상자를 열어보세요. 그분이 당신에게 남긴 것이 있을 겁니다. 저는 급히 옷장을 열어 아빠가 남긴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낡은 손목시계와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미나야, 이 글을 읽는다면 나는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내가 빛을 선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 시계는 내가 가장 존경했던 친구, 진짜 최진혁의 것이다. 25년 동안 간직하다가 이제 너에게 남긴다. 시계 뒷면에는 내가 평생 열어볼 용기가 없었던 것이 있다. 네가 진정으로 준비되었을 때 열어보거라. 저는 조심스럽게 시계 뒷면을 돌렸습니다. 안에는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함이다. 저는 그대로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소박한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남은 모든 증오를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시계를 꽉 쥐고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그날 오후 저는 새로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국제선 승무원이 아닌 의료품을 싣고 가난한 시골 마을로 향하는 사람이 되어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붉게 물든 노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수진 엄마, 김민준 아빠, 그리고 윤희주 씨의 모습이 모두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제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함은 모든 것을 구원한다는 것을.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강하게 뛰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쓰러져간 모든 분들을 위해 저 잘 살아갈게요.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그 뒤로 길게 뻗은 빗줄기는 마치 희망과 부활, 그리고 폭풍우가 지난 뒤 용서할 줄 아는 한 사람의 마음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지 2년,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비행하고 여전히 승무원 유니폼을 입지만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비행은 사랑을 전하는 여정이며 함이야말로 모든 것을 구원한다고 가르쳐 주신 이수진 엄마에게 보내는 조용한 감사 인사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물지 않을 것 같던 상처들도 서서히 옅어졌습니다. 엄마는 도시 외곽의 작은 공원묘지에 잠들어 계시고 그 곁에는 김민준 아빠의 묘가 나란히 있습니다. 주말마다 저는 흰 국화와 향을 들고 두 분을 찾아갑니다. 제가 다녀온 곳들, 제가 도운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환자들의 얼굴에서 보았던 미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두 분께서 어딘가에서 저를 보며 미소 짓고 계실 거라고. 한때 수많은 비극을 낳았던 윤희주 씨는 이제 교도소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잃은 그녀에게 남은 것은 뒤늦은 참회뿐이었습니다. 여러 번 제게 편지를 보냈지만 처음에는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 비행을 하던 중 용기를 내어 편지를 읽었습니다. 미나야,
잠 못 이루는 긴 밤들을 보내며 깨달았단다. 내 가장 큰 죄는 아이를 바꾼 것도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 내 아내인 그루남을 잃어버린 것이었어. 나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배우는 데 썼구나. 더는 엄마를 미워하지 마라. 네가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용서받은 기분일 거야.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요. 남은 생을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후로 더 이상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녀도 평온을 찾았을 겁니다. 사건의 끝까지 함께했던 강 팀장님은 이제 특별수사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우리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는 늘 말하곤 합니다. 미나 씨, 혹시 힘들거든 기억해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을 이겨냈어요. 이제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말합니다. 상실 속에서 일어서는 법을 배웠기에 더는 아픔이 두렵지 않다고. 엄마의 이주기 길, 저는 옛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집은 이제 의대 진학을 꿈꾸는 가난한 여학생들을 위한 작은 쉼터가 되었습니다. 벽에는 인덕, 랜더은 가장 귀한 약이다라는 글귀가 새겨진 나무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엄마가 늘 하시던 말씀이자 제가 평생 안고 갈 가르침입니다. 오후에 공원 묘지에 들렀습니다. 바람이 불고 햇살이 두 개의 묘비 위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모든 걸 이해했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고 탐욕에 대한 대가도 있었죠. 하지만 사랑은 그 모든 것보다 강했어요. 이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 아픔이 저를 성장시켰으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김민준 아빠의 유품인 낡은 시계를 꺼냈습니다. 뒷면의 글귀, 인, 옌, 함은 빛이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멀리서 흰색 떼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묘비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저 잘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에요.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박민아로 제 자신을 되찾았어요. 그 후 저는 모아둔 돈 전부를 수진과 민준이라는 이름의 재단을 세우는 데 썼습니다. 고아들과 억울한 누명을 쓴 여성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아직도 윤씨성을 쓰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을 뿐입니다. 제가 그 성을 쓰는 것은 자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한 가문이 저지른 과오를 속죄하기 위함입니다. 기부증서에 서명할 때마다 저는 이수진 엄마와 김민준 아빠 그리고 윤희주 씨를 떠올립니다. 그 세 사람은 제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돈과 명예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수 있지만 오직 인간한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한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저는 낡은 녹음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한때 제 인생을 뒤흔들었던 그 목소리.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평온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최진혁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녹음을 듣는다면 나를 대신해 살아주시오. 과거가 미래를 붙잡게 두지 마시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바로잡으려는 용기만 있다면 빛은 다시 돌아올 것이오. 저는 눈물 속에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저 해냈어요.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국화 향기가 실려왔습니다. 저는 기록 수첩을 덮고 낡은 시계를 엄마의 사진 옆에 놓았습니다. 달빛이 부드럽게 방 안을 비췄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시의 야경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은 아직 길겠지만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압니다. 증오가 아닌 감사함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비극 속 인물들은 모두 각자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남은 것은 사람의 마음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밤하늘에 마지막 기도를 올리듯 속삭였습니다.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가족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의미 있는 교훈을 나누며 매일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